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6회차 강의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듣는 분들 때문인데요, 제가 강연 관련해서 공지를 올릴 때마다 못 들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들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 또 복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이 강의는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강의고요. 센터와 수강생 분들 양측의 동의를 받고 올리는 영상이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단 복제나 배포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일기쓰기라는 아주 사소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강의이지만 어떤 방구석 유튜버의 수많은 공부와 노력을 담아 만든 지적 재산물이니까요. 자, 그럼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볼까요? 은유 파트는 사실 오늘은 실습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하게 잘 맨날 접하고 있는 것들이라 예시 몇 가지만 있으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나의 일상의 언어로 그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이제 그런 노하우나 방법들을 알아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은유를 오늘 배우긴 하겠지만 핵심은 이걸 이제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빡세게 뭐 이렇게 진짜 작가처럼 글 쓰듯이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작가로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저널링에 매일 한 줄씩, 그러니까 이 설명이 어렵다고 난 어렵나 봐 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려운 건 알았어 그러면 한 줄 정도씩만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유가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열린 구조라는 것 때문인데요. 열린 구조 말이 뭐 어렵지 사실은 되게 쉬운 개념이고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장 피아제라는 이제 교육심리학 또 인지과학자가 설명한 거고, 정말 우리 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이래서 언어계에서는 아직도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이 싸움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줄거리를 아주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생각이 있어서 언어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언어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이제 처음에 인과론적인 초기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비판을 받으면서 아니야, 우린 사실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생각에 도구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구가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해? 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노엄 촘스키 미국 사람이고 장 피아제, 두 명이 등장하는데 노엄 촘스키는 아니야, 둘 다 서로에 영향 미치지 않아,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장 피아제는 아니야,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주고 그 언어가 다시 또 생각에 영향을 줘, 이게 서로에게 서로의 영향을 주는 열린 구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이제 교육학의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린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컵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게 희석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열린 구조는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잉크를 물이 복제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주면서 계속 잉크가 점점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노란색을 섞으면 또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보라색이 또 나오고, 그러다 또 파란색을 넣으면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조금씩 서로가 서로를 계속 원인과 결과가 서로가 계속 그렇게 자극이 되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서로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한 줄씩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려우면, 감정일기가 어려우면 한 줄만 써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방법에서 단어 한 번만 바꿔보세요. 뭐 한 줄만 바꿔보세요 하는 게 이 열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 영향이 그냥 나한테 하나 바뀌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불렀지만, 옛날에는 개새끼, 고양이 새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동물 새끼, 뭐 짐승, 뭐 이렇게 이제 천하 해서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르다가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반려 문화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생각으로 또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그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언어에 가장 큰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은유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은유적이다 라는 걸 이제 언어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번 시간에 구성된 감정 이론의 핵심이 뭐였어요? 단어를 모르면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끔찍한 결론을 또 찾아냈잖아요.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다 언어적이고, 그 언어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은유적으로 생각하고 은유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건데, 제가 멋있게 너무 어렵게 말을 해서 이제 쉽게 풀어볼게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제 언어학과 교수님이 얘기한 거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조지 레이포크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언어를, 그 은유를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1차적인 은유, 두 번째는 2차적인 은유가 있다고 했는데, 1차적인 은유는 사회 문화적인 은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뭔가 하면 업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들떠 있다, 신난다, 방방 뛴다, 다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잖아요. 기분 좋으면.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다운됐다, 막 풀이 죽었다, 뭔가 이렇게 다 떨어지는, 다운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멘탈이 강하면 뭔가 단단하고, 뭔가 약하면 유리 같고 깨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좋고 긍정적인 건 따뜻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것은 뭔가 좋은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멀어질 때 차갑다. 저 사람이 나한테 냉정해, 냉담해,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아니죠. 뭔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서로에게 교육을 시켜버렸고,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학습해버린,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은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통 이제 한 100여 가지가 있대요. 수백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하고 이 은유를 공통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은유고, 2차적인 은유는 이제 수사적인 은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은유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한테 제일 와닿을 만한 걸 해볼게요. Time is money.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정말 유명해졌고, 이게 정말 근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우리는 이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유가 너무 우리한테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한국인에게. 예, 그래서 전 그렇게 좋진 않은데, 광고 쪽에서도 많이 쓰죠. 침대는 과학이다, 꽃의 힘을 너에게,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사적인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유가 그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2011년도에 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을 A그룹과 B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룹을 그냥 무작위로 선별해서 이제 그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두 그룹한테 각각 다 글을 주는데, A그룹한테는 이제 둘 다 범죄에 관한 글입니다. 이 도시의 범죄에 대한 글을 주는데, A그룹한테는 범죄는 우리 도시를 먹이로 삼는 맹수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섞어서 그렇게 만든 글을 줬고, B그룹한테는 범죄는 우리 도시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라고 다른 은유를 이제 해서 글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그룹하고 B그룹한테,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가 좀 안전하고 좋아지려면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A그룹은 이제 범죄자를 색출하고 검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B그룹은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사전에 예방을 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유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것 같지만 이 은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은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가장 좋은 흔한 예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조지 레이코프 선생님은 은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와 언어,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행위를 이루는 정신적인 코드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유 안에 코드가 숨겨져 있고, 그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기쁜 건 위로 뜨는 거야, 안 좋은 건 땅에 있는 거야,
더 깊이 내려가는 거야. 든 것 같이. 강한 건 단단한 거야. 약한 건 깨지기 쉬운 거야. 이런 것 같이 뭔가 그렇게 은유를 코드로 숨겨서 전달을 하는데 이 은유가 아주 잘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사고 싶지만 그 쇼핑 카피나 정말 그 기가 막힌 애플의 슬로건 같은 것들 보면은 막 사고 싶어 미치겠잖아요. 그 코드에 우리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기원이 곧 내가 사용하는 나의 은유법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가 약하면, 은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내가 은유를 사용하는 스펙트럼이 되게 단편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감정 단어나 뭐 내 일기를 통해서 나를 찾고 뭐 마음을 힐링하고,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되게 외곽에 있는 이야기고, 사실 제가 왜 이 저널링을 계속 강조하냐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기원이 뭐지? 이걸 분명히 난 어딘가에서 주입을 받았는데 그 주입의 그 코드가 뭐지? 사랑은 나쁜 것, 혹은 결혼은 아파트다, 혹은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일은 희생이다, 나의 일은 뭐 무엇이다, 하여튼 뭔가 나도 모르게 주입받은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유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은유가 뭔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은유가 뭔지는 얘기 안 했고, 은유가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끼치는지를 얘기했고, 은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한자로 따지면 숨길 은, 이제 비유할 유인데, 뭘 숨겨서 비유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국어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제가 컵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컵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컵은 장인의 손길이야 로 뭔가 보조관념, 장인의 손길을 갖고 와서 이 컵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컵을 그냥 컵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이게 무슨 장인의 손길을 왜 붙여? 라면 이제 의아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논리 때문에 그런데, 더 쉽게 말하면 A, 컵을 B, 장인의 손길로 이해하는 생각의 도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도구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언어라는 일단 가장 1차원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죠. 혹은 어떤 이미지나, 우리가 또 뭘 보거나 듣거나 먹었던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생각은 아니고 생각의 어떤 그 재료에 가깝고, 실제로 이 재료로 요리하는 요리법은 따로 있어요. 그 요리법은 바로 생각의 도구인데, 이 생각의 도구가 되게 역사가 2500년 정도, 50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출발을 했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는 A다. A가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제 요건데, 이게 좀 어렵지만 요거를 쉽게 말하면 논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논리로 지금까지 인류가 지식을 엄청나게 쌓아서 여기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만년필하고 이 만년필은 만년필인가요? 만년필이죠. 네. 그러면 이제 A는 A인 거예요. 근데 이 만년필하고 이건 같은 건가요? 컵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년필과 만년필이 아닌 것을 우리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이성을 사용해 왔는데, 이걸 우리한테 처음 준 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이걸 체계를 정립한 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 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요걸 통해서 이제 그 유명한 3단 논법이라든지 뭐 추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분들한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수업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논리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베이지언 되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거치면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
A는 A다를 동일률이라고 얘기하고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는 모순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뛰어넘는 하나, 혁신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A는 B다. 은유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역사적으로 논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호메로스 일리아드를 쓴 호메로스라는 작품에 이제 그래도 그 유명한 이제 은유가 나와요. 아킬레우스는 사자처럼 돌진했다. 처음으로 인간을 동물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뭔가 저 표현이 되게 와닿잖아요. 영맹하고 뭔가 거침없고 강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렇게 어떤 대표적인 문학적으로 쓰인 은유의 어떤 시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인간이 처음으로 다른 방식을 발견한 거예요. 아, 컵은 컵이랑 똑같다. 컵은 컵이 아닌 것과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컵은 사자다. 라고 어떤 B라는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이 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레카가 펼쳐지면서 인류의 인간성의 역사가 이제 그 지식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가장 우리가 큰 혜택을 요즘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은유를 통해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뭐 예술, 문화. 근데 우리가 막 예술, 문학을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시잖아요. 일하느라 힘드셔가지고, 그쵸? 응? 음악? 음악도 뭐 사실은 은유입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은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유는 기본적으로 A와 B를 섞어야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유적 사고를 스티브 잡스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가장 원했던 건 소크라테스랑 점심 먹는 거였죠. 굉장히 여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뭐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은유가 굳이 필요한가? 그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 다 은유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다를 떨 때 이 은유가 아주 좋은 재료 원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시, 소설, 에세이 다 은유고 영화, 드라마 다 은유예요. 기생충도 아주 좋은 은유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위아래로 수직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설국열차에서는 수평 계급으로 나눠져서 표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은유가 너무 절묘하고 와닿으니까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영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평할 때 아 이것은 수직 구조와 수평 구조를 활용해서 막 이런 거 들으면 맞아 나도 느꼈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광고, 교육, 예술, 패션 다 은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입은 것도 사실은 어떤 것을 은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 포멀하고 정돈된 정보를 정리하겠다. 하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은 걸 보면 딱딱하게 굴진 않겠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은 거고 또 교육도 뭐 학생인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라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 은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스승님은 하늘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는 은유적인 노래를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스승님은 중요한 거야.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것도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교권이 그전에 어떤 탑처럼 쌓여 있었던 어떤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잘 거는 이유도 이 은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은유가 우리가 왜 쓰냐? 첫 번째는 빨라요. 전달하기가 빨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선징악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권은 무엇이고 악은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개념을 막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흥부놀부 얘기를 은유적으로 알려드리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겨울왕국에 환장을 하고 어른들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도전, 뭐 성장, 부모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잖아요. 은유적으로 다 깔려 있고 특히 여성 아이들이 그 뮬란에 엄청 흥분을 한대요. 인어공주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넌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받았던 그 규범을 뭔가 탈피하고 막 자유롭고 말 타고 싸우고 싶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난폭한 남성성도 뮬란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를 앉혀놓고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뮬란 한 번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잘 때 뮬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용기를 내야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유치원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섞음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은 섞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미술도 계속 섞을 수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섞었고 그것의 장인이 바로 피카소죠. 그래서 입체주의, 뭐 큐비즘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미학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계속 만들어낸다. 우리 진리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똑같으면 우리가 질려하잖아요. 야, 좀 정신 차리고 써라. 작가 뭐 돈 안 줬냐 막 이러는데 작가가 새로운 걸 써내면 와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달라.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 이야기인데 왕자와 공주를 뭔가 바꿨어.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왕자가 개구리로 바뀐다든지 공주가 되게 가난했던 공주를 요즘에는 되게 부자인 공주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배우고 정말 소름 끼쳤던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유라는 걸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속 오랜 역사 동안 사용을 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 은유라는 걸 도대체 갖고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 걸까? 이야기는 어디에 도달한다고 했죠? 우리가 결국 허구를 믿는 것. 네?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생물학적 두뇌를 갖고 있지만 인공지능보다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인공지능 허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거칠게 말해서 되게 통계적인 추론해서 답을 내놓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기계를 머릿속에 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데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은유를 통해서 사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요거는 이제 뒷부분 가서 좀 추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같은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다르다고 생각했던 걸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 그 힘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지 왜냐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유가 필요합니다. 네.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유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지저지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저널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좀 알아볼 건데 크게 4가지 상황으로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감정일기 있고 그리고 나만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이란 뭘까? 나에게 일이란 뭘까? 나에게 너는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이 클래스는 무슨 의미일까? 사람은 계속 그렇게 선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분명히 자기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믿는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 의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묘사할 때 오늘 있었던 그 즐거운 순간, 그때 그 최악의 순간들을 나만의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걸 모방하기도 해요. 어떤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야, 저 표현 진짜 좋다. 아, 저 표현을 나는 이렇게 갖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 상황을 설정을 했고 우리가 노트에 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은유의 기본 공식을 알아보고 이제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은유는 A는 B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바로 이렇게 못 가요.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내가 표현할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에서 핵심을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하고 이 핵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보조관념이 필요해요. B. 그리고 이걸 결국은 이제 나만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절묘한 은유라고 생각하는 책은 도끼다. 참 좋은 은유죠. 그리고 여기에 뭐 굳이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뭔가 딱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 저 사람
웅현 작가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느껴지는데, 요걸 이제 한번 이 공식에서 한번 이제 리버스 해볼게요. 표현 대상은 책이죠.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책을 핵심이 뭘까요? 책은 도끼다에서 도대체 책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도끼라는 표현을 할까요? 생각을 깨는 거. 그쵸? 뭔가 생각을 깬다라는 건, 생각을 깬다는 건 뭔가 기존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를 전환한다는 핵심을 본 거예요, 이 작가님은.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뭔가 그 알맞은 이미지가 뭘까를 찾다가 도끼를 생각해낸 거고, 도끼의 기능이 뭔가요? 깨는 거죠. 네? 뭔가 자르거나 커팅하거나 바꾸는 것. 물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얼어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깨부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은유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하나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약 2600년 전에 시인이 쓴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그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괴물이다. 여러분한테도 사랑이 그런가요? 이 시가 앞에 또 문장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가 다가온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엄청난 은유들이 막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이 사람은 대상은 뭐죠? 사랑의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그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이고, 그 대상의 핵심이 뭐예요? 뭔가 유혹적이고 고통을 나한테 주면서도 통제가 불가능해.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미지를 괴물이다 라고 찾은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달콤하고 고통스럽고 이길 수 없다라는 속성을 표현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은유라는 게 대상은 되게 찾기 쉬워요. 어떤 것이든 붙여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대상에, 그러면 내가 이 대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컵을 보는데 저는 이 컵에서 뭔가 누군가가 만든 그 어떤 노고와 수고를 봐요. 그래서 저는 장인의 손길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고, 누군가는 엄마가 나한테 뭐 끓여줬던 차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이 유리라는 소재가 주는 뭔가 자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 핵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핵심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표현은 자기만의 느끼는 핵심이 있어요. 그럼 그 핵심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나만의 표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어려운 개념도 이해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책은 도끼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책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 라고 해요.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책은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저는 책은 공짜 타임머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맞아, 죽은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고 그렇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이 책은 그냥 책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혹은 책은 책이 아닌 것과는 달라, 그냥 요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우연하게도 이 호메로스 때문에 처음으로 다른 걸로 이 책을 파악할 수 있네? 책에 이런 속성이 있네? 우와! 그래서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섞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개념이란 걸.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지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거나 저거를 다르게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인데,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은유적으로. 그럼 그 은유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넌 정말 깨물어 죽이고 싶어 막 이러다가, 또 할머니는 똥강아지 이러고, 엄마는 귀찮아 막 이러고, 그럼 아이가 이제 혼란을 겪죠. 자아의 혼란을. 난 도대체 누구일까? 이러면서 친구는 나를 또 사랑하는 공주님이라고 막 부르고, 그러니까 아빠는 공주님이라고 하고 엄마는 말썽꾸러기라고 부르고 할머니는 강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럼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개념이 막 헷갈리는데, 마찬가지로 은유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흔한 예로 나는 스머프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스머프란 이미지에서 뭔가 착실하고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뭔가 대장보다는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좀 일을 더 잘하는 수행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슨
정릉동 호랑이 막 이런 거 붙이는 사람 있어요, 닉네임에. 그러면 뭔가 되게 리더십이 강하고 주체적이 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은유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은유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볼 건데, 이제 은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공식대로 가긴 갈 텐데 이걸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하고 어려운 버전하고 제가 이렇게 끊었어요, 인위적으로. 쉬운 버전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비슷한 것과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것을 구분한 다음에 섞어보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뭐 어떤 멋있는 남성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차은우 닮았다.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혹은 너 이상형이 뭐야? 할 때 연예인으로 말해봐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은유예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차은우라는 건 차은우랑 사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비유사적인 은유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꽃하고 사람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유사성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 뭔가 비슷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사성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정말 유사한 것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뭐 마시는 차, 커피는 뭐 민들레 잎차 같아. 이 커피는 민들레 잎차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 이 커피는 바다의 해산물 같아. 뭐 아니면 뭐 선장이 끓여주는 그 맛 같아. 뭐 아니면 달리는 기차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죠. 혹은 우리가 누군가 춤을 추는 걸 이렇게 처음 열심히 연습해서 누군가 춤을 춥니다. 그걸 봐요. 엄마 나 춤 배웠어 하면서 막 아들이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럼 야 너 춤추는 게 꼭 댄서 같다. 이제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사성은 네가 춤추는 게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여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이건 제가 진짜 실제로 경험했던 이제 그 유사성과 비유사성인데, 제가 그 20대 초반에 이제 돈 벌려고 아동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막 이런 뱅헤어한 가발을 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썼더니 저 선배가 야, 너 머리가 되게 흑인 같다. 뭐 이제 그러면서 야, 너 할렌가로 가.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때는 막 더 까무잡잡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그 관람객인 꼬마 아이를 만났는데, 꼬마 아이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영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게 생겼나? 흑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 흑인 같다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걔는 제 얼굴을 안 보고 계속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손을 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했더니 걔한테는 영어가 꼬불꼬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보면서 영어를 떠올린 거죠. 되게 예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유가 굉장히, 특히 아이들이 많이 열려있는 이유가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유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요즘 나의 최애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이왕이면 단어면 좀 더 편하겠죠? 최애 5가지를 적어보고 그게 나에게는 은유적으로 무엇인지. 일단 처음에는 유사성과 비유사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당장 잘 안 된다고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작가들은 이걸 평생 못해요. 평생 머리를 쥐어뜯고 난 왜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못 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이러고 맨날 자기 막 자살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막 힘 막 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미지를 섞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 여러분이 다 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미지를 다 섞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아까 지연님 예로 들어가서 내 책상이 표현 대상이죠. 여기서 핵심은 뭔가 편안함을 찾았어요. 포근함, 편안함을. 나는 내 책상을 보면 포근함을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붙였어요. 엄마 뱃속. 그러니까 지연님은 그 포근함에 대한 내 핵심을 엄마 뱃속이라는 이미지로 붙였어요. 그리고 아까 예림쌤은 젤리가 주는 그 즐거움, 젤리는 나에게 즐거움이야 라는 핵심을 찾아냈고, 그 즐거움을 뭘로 했어요? 산책 가자란 말을 들었을 때 강아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그 시각 이미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각, 촉각, 뭐 미각, 혹은 생물, 사물, 내가 어떤 현상, 뭐 특히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 게 동물이나 자연 비유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 상상한 모든 것들을 이 핵심이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똑같은 포근함을 저는 뭐 극세사 이불을 만지는 포근함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연님이라면 내 책상에 앉는 것은 극세사 이불을 내 얼굴에 부비는 것과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둘 다. 네. 근데 경험 주제는 똑같죠. 표현 대상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유의 아주 묘미입니다. 재미가 있고. 그러면 내 책상에 대한 개념을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봤고 지연님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그럼 우린 책상에 대한 생각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깊이가 생겨요. 풍부해져요. 통찰이 생겨요. 그래서 한 면만 보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겁니다. 다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줄씩만 훈련하면.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또 해볼게요. 아까 시간은 돈이다라고 했죠. 시간이랑 돈의 이미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책은 도끼다. 책과 도끼의 이미지를 붙여버린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걸 또 예시를 해보면 정오의 태양 같은 열정. 되게 뭔가 이렇게 벌써 느낌이 오죠?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파도. 파도가 분명히 똑같이 나한테 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느낀대요. 첫눈 내린 새벽길 같은 고요함. 그리고 네 얼굴에 번진 미소가 날아다니는 나비 같아. 뭔가 이해가 되죠? 뭐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하는데 어렴풋하게 뭔가 이해가 되죠.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분의 어떤 아까 했던 최애 픽 5가지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요. 최애 픽이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나의 지금 현재 나의 우선순위 5개를 적어보세요. 뭐 건강, 뭐 돈, 아니면 뭐 가족 중에서도 정확히 구성원의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나의 우선순위 5개를 적고 그게 또 나에겐 어떤 이미지인지를 적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맛을 보고 있으십니다. 이제 계속 더 들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이제 요거를 실제로 적용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봐 최대한 풍부하게 갖고 와 봤는데 이제 감정일기 쓸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 감정일기 3단계입니다. 감정일기가 1단계도 안 되는데 바로 3단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1, 2단계 잘 되고 3단계 해볼까 싶을 때 나만의 감정 표현. 그래서 과연 지금 느끼는 내가 이 느낌은 무엇일까를 은유적으로 표현해보는 거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했던 거.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건강이란, 나에게 집안일이란, 나에게 내 책상이란 것들의 의미를 계속 찾아봤어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살면서 그때그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질문이. 나에겐 연애란 뭐지? 나에겐 일이란 뭐지? 나에겐 이런 일기쓰기란 뭐지? 뭐 이런 것들. 저도 저에게 일기쓰기란 뭐지라는 의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묘사하기. 지연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정말 이 좋은 순간이 있는데 간직하고 싶은데 그럼 은유로 간직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그걸 일일이 10시 7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8분에 내가 웃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눈부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압축해서 가져가는 거죠. 상황 묘사를. 그때 우리가 다투는 건 삼국지에서 관우가 싸우는 것 같았어. 막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마 지향님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방하기. 책은 도끼다. 책은 도끼다라는 걸 이제 베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책은 나무다. 나한테 책은 요정이다. 그럼 이런 스타일로 그러면 나한테 글쓰기는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게 있으면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그 어떤 이론보다 이 예시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학습이 돼요. 감도 빨리 오고. 그래서 그 카피라이터들이 미친 듯이 그렇게 많은 카피를 흡수하고 읽고 계속 써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해보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장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요 예시문 있죠? 여기에서 혹은 지금 여기 나온 예시문을 보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카피해서 자기만의 은유법을 하나 써보세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게 사실 지금 다 은유가 들어있고 이 테이블 구조도 은유적이에요. 그쵸? 뭔가 획일적이지 않고 뭔가 열려있고 서로 같이 서로의 얼굴을 계속 마주보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걸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은유에 대해서 다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든 생각하고 싶지 않든 은유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핵심을 찾게 돼요. 이게 은유의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중에 뭐 책상에 대해서 은유해보세요 하는 순간 책상은 나에게 뭐지? 핵심을 바로 찾아요. 나에겐 포근함이 핵심이야. 나에게 아이들은 새로운 발견이야. 엄마로서 쉬지 않는 육아야.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미지를 갖다 붙였고 그래서 결론을 찾아냈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은유가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자, 은유는 단순히 어떤 문법적인 표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탕의 원리에 가깝다. 그래서 은유는 원래 갖고 있는 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대체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유사한 것과 비유사한 것을 비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화 시켜서 뭐 동굴이 됐든 자전거가 됐든 내가 떠올려 보는 거 시지프스가 됐든 이미지를 붙여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 또한 유사한 것을 처음에 붙여보고 비유사한 것도 한번 대조시켜보고 그리고 잘 되면은 이미지도 섞어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학, 시, 에세이 같은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한 줄만 읽어도 돼요. 한 줄만으로도 아주 풍부한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 같은 건 아주 은유의 아주 바다예요. 풍부한 바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줄리엣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줄리엣 만나러 올 때는 학교 끝날 때처럼 즐거운데 줄리엣 만나고 헤어질 때는 학교 갈 때처럼 슬프다. 재밌죠? 셰익스피어가 정말 천재가 맞아요. 비유가 엄청납니다. 그런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비유가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한두 줄씩만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아도 정말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 같은 거 그냥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은유의 대가는 결국 시가 돼요. 시인이 될 수밖에 없고 시인은 이걸 정말 예술적으로 엮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은유를 나한테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한 주를 내가 이번 한 주는 나에게 진흙탕이었어. 사실 진흙탕이 아닌데 그렇게 은유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되게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트에 목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같을 수 있구나를 파악하는 것. 내가 이쪽 면만 보고 있지 않고 이쪽 면도 볼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은유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뭔가 그런 유명한 인물을 막 찾아봤어요. 저 나름. 그러다가 좀 성스러운 홀리한 얘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와 역사적인 부처를 믿고는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기독교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인격 자체가 세 개로 나뉠 수 있고 이 세 개는 언제나 같이 하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좀 우리의 어떤 이 미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따로따로도 존재하지만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게 삼위일체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핵심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중에 이 성자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는 신의 사랑인 아가페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이 기독교를 이끌어온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핍박과 고통과 막 혼란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종교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부 이제 딱 보면 수염이 벌써 하얗죠. 성자 아들이니까 좀 젊죠. 성령은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계가 그냥 존재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우리를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아니 근데 이 구약을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이게 하나라는데 이거 다 따로 있잖아.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혼란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서로의 마찰이 있었고, 종교 분쟁도 있었고,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름 막 해법을 찾은 게 그냥 한 명을 그냥 다 몰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혹은 아니야 이 후광 자체가 다 모든 걸 내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것도 잘 안 됐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천재가 태어났는데, 중세분이십니다. 이제 류블로프라는 이제 화가. 그때는 화가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럼 진짜 죽어야 되는 정도로 그때의 화가는 지금의 우리가 아는 그 화가의 개념과 다릅니다. 종교적인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류블로프도 당연히 이 고민이 있었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이걸 이미지화할까? 이걸 어떻게 은유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역대의 그 기독교 성화 중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작품이 탄생을 해요. 그 유명한 트리니티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비슷하게 그렸다. 헷갈리지 않게. 누가 누군지 심지어 모를 정도로. 이 첫 번째 특징. 그래서 셋 다 젊습니다. 비둘기 안 나오죠? 신수염이랑 뭐 젊은 사람 안 나오고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셋 다 서로를 보고 있다. 우리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앞전 그림은 우리에게 되게 큰 무언가를, 메시지를 강요했어요. 이거야! 라고. 난 너를 보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주입했는데, 성화 최초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이들 자체가 손은 또 이쪽으로 가 있고 옷도 서로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조금씩 다르게 입고 있어요. 이것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긴 있는데 종교적으로 뭐 그걸 일일이 다 해석할 수는 없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좁은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류블로프가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이것이 진정이 이 삼위일체를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공증을 받게 됐고, 약 1000년 동안 이 형식으로 그리게 되면서 분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 한 편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한 거기도 하죠. 수많은 이 핍박을 또 고통 속에서 구해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 각자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셋이 나란히 앉아있고, 이 나란히 서로를 보고, 서로를, 얼굴은 여기를 보고 있고 손은 저쪽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다 어떤 비슷한 컬러들을 입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바로 지저스보다 더 크죠.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그 아가페, 즉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 얘기하는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랑 말고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그 신적인 사랑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 싸우고 너가 나를 구별하고 너가 너를 핍박하거나 정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우린 같아질 수 있어.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엄청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그래요. 사랑을 저는 왜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가 너가 얘랑 친하다고 해서, 예수님은 정말 은유법의 달인이었거든요. 모든 걸 다 은유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은유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표현은. 그래서 예수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서민들은 언어도 약했고, 그리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륙과 도적질과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만연한 시기였거든요. 법과 질서가 있긴 했지만 그게 복종하는 법과 질서였지 지금처럼 평등, 자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고 남의 재산 탐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무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엄청나게 이 큰 개념들을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이 가장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너 네 몸 되게 소중하지? 예. 네 몸이 다치면 어때?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 이 사람 다치면 어떨 것 같아?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이 규칙을 쌓기 시작하면 규칙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는 안 훔쳐도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의 아내는 훔쳐도 되나요?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규칙을 세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마. 그래서 그 유명한 황금률이고 황금률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랑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저는 근데 이 사람 원수인데 원수를 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봐봐. 너가 너를 좋아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 안 쉬워? 쉽죠? 왜냐? 넌 이 사람을 그냥 좋아하고 이 사람도 널 좋아하니까. 그럼 이게 정말 사랑이니? 진정한 사랑은 네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힘이야. 그게 아가페야. 그러니까 넌 지금 이 사람과 싸우면 안 돼. 팔을 가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가페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내주고 무슨 뭐 나는 뭐 무소유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섞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에 같아질 수 있다라는 힘. 이걸 만들어내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해, 사랑 안 해 확인할 때 쓰는 그 사랑이 아니고 너 나 좋아해, 안 좋아해, 뭐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의 어떤 서로 거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래서 거의 그 이종 교배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섞이는 것. 그래서 그 바탕이 그걸 내포하고 있는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고 저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시간을 저 그림 형식대로 그려라 라고 해서 똑같이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기도 합니다. 분쟁도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은유의 본질은 은유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계속 섞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상과 자기 엄마의 배를 섞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유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고도의 지적인 활동입니다. 강아지도 책상은 알고 엄마 배는 알아요. 근데 두 가지 섞진 못해요. 근데 우리 두 가지를 섞죠. 그리고 뭔가 고통과 뭔가 쾌락을 섞기도 하고 뭔가 이 힘든 고통이 나중에는 태양처럼 떠오를 것이야. 뭐 이렇게 희망과 섞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다양을 섞고 결국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갖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포스터 보면 이주 여성 편에 서는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이주 여성을 챙겼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뭔가 나와 다른 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자가 되는 거고, 대화를 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밥도 같이 해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불과 몇십 년 전으로 가게 되면 말도 섞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을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남자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뭐 그렇죠? 그렇기도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분리하고 막 폭력적으로 다루고 심지어는 뭔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정복하는 것들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건 같아질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는 것의 근본 원리는 사랑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신비롭게도 은유를 연습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언가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해 보는 연습. 낯선 것과 과연 나는 키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